법의 기초는 무엇인가?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 병등하다. 그래서 지옥이다. 홉스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칠삭동이로 태어났으나 무려 91년을 살아낸 철인 같은 그의 인성처럼 홉스의 언어엔 거침이 없었지요. 이 용기의 근거는 무엇일까?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 병등하기에 지옥이라는 홉스의 주장을 당대 영국의 정치 상황과 연결해 봅니다. 1639년 새로운 국왕이 된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를 징벌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통일 영국인 그레이트 브리튼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의회의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했죠. 왕은 명목상 주권자일 뿐 나라를 운영하는 실제 주권이 없었습니다. 법의 기초인 주권이 왕의 신성한 인격이 아니라 상인들이 잡은 현실적 근권이 된 사회가 해버렸기 때문이죠. 찰스 1세는 귀족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데번시어 백작이었죠. 홉스도 함께 만납니다. 데번시어는 홉스를 하원의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왕당파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였죠. 그러나 홉스는 선거에 떨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깨달았지요. 대중은 현실성을 신성 위에 둔다. 17세기 영국에서 권위를 상실한 왕당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끝내 영국은 치열한 내전을 겪었고 찰스 1세는 처형당했죠. 홉스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치의 속성을 파고든 이유이자 법의 기초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사회의 폭력성에 비판적인 견해를 장착한 계기죠. 권위라는 안정장치가 무너지면 평등의 세상이 열리는 듯 보이나 여론과 같은 매개, 즉 징계물을 지배하는 매파자들과 시장을 지배하는 자들이 주인이 돼 버립니다. 현실적 이득에 법이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인공물로서의 문명국가가 아니라 자연상태와 유사한 야만의 사회가 도래합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지죠. 민중의 삶은 더 고단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기원이죠. 법의 기초의 부재는 자연과 정치입니다. 문명의 정치는 자연의 원리와 다르다는 주장이고 자연의 원리를 법으로 적용하려는 탈권위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을 타격하려는 의도죠. 이는 베버의 말 따나 커다란 기업이 되어버린 국가를 예견한 최초의 책입니다. 법의 기초를 살짝 돋봐 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정립부터 시작해보죠. 홉스에 의하면 인간 본성은 이성과 정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콜라 철학에 대한 영국식 비판이죠. 어떻게 비판했는가? 우선 홉스는 아퀴나스의 인간 본성을 반대합니다. 아퀴나스는 인간 본성을 이성과 정념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로 나눴죠. 그리고 지성이 의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기초를 이성에 두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던 의도였죠. 그런데 홉스는 이성보다 정념을 우위에 두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판단을 내릴 때 이성이 아니라 정념, 즉 감정을 우선하는 현실을 깊숙이 겪었기 때문이죠. 내전의 영국을 세미하게 관찰해 깨달은 바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성은 빵을 먹어라 말하지 않는다. 이성은 배고픔을 없애려면 손을 뻗어 빵을 잡고 불고 씻고 삼켜라 라고 말할 뿐이다. 따라서 홉스에게 이성은 단지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심지어 영혼까지 허구로 보았죠. 영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비현실적인 개념은 옳지 않기 때문이죠. 영혼을 문제 삼는 순간 지성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과학으로 구축한 지적 권위까지 누추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권의 실질적 사용을 가로막는 인식의 구태적 습관이자 주권의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이란 무엇인가? 독일 법체계를 정비한 슈미트는 정치신학의 홉스와 유사한 질감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이 유명한 주장의 다음 문장을 읽어보지요. 예외 상태에 대한 결정은 그야말로 결정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정상시에 유효한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일반적 규범은 절대적 예외를 결코 파악하지 못하고 진정한 예외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도 완전하게 근거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상시에 인간 본성을 알아채기란 까다롭습니다. 극한의 상황, 한계 상황, 죽음에 다다를 상황 속에서 인간 본성은 그 본체를 드러내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일화된 평균적 정상 상황이 국가 본성의 기초인 법이 될 수 없는 이유죠. 법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력이자 폭력입니다. 결코 환상적 스포츠 경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여태 법의 이 실질적 상황을 파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이데올로기에 젖어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데올로기인가? 법을 상식적인 도덕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는 법을 마치 자연의 질서처럼 인식하죠. 인간의 권력 행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와 인공의 법을 일치시키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날조된 허일 수 있죠. 권력이 바뀌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정치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TV에 나와 결론 없는 토론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은 기득권들의 이득에 따라 수정될 뿐이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주권자의
나라의 문제를 정치가 해소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기득권은 지속적으로 결정을 회피하지요. 슈미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의 본질은 결전에서 태도 결정을 하는 대신 논의를 개시하려는 데에 있다. 부르주아는 토의하는 계급이다. 대화와 토론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긴 하나 법의 기초가 될 순 없습니다. 변화를 원치 않은 알력한 기득권 세력들은 결정을 매번 미룹니다. 이렇게 수립된 현대 국가론의 중요 개념은 죄다 세속화된 신학 개념이기에 법은 실제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구원을 약속할 뿐이죠. 물론 리바이어던과 같은 독재 장치를 전제한 홉스나 나치에 의해 차용된 슈미트의 주장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알트실의 제자이자 현대 철학의 거성인 발리바레의 말 따나 슈미트는 위험한 사람이지만 적을 알기 위해서는 적의 나라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홉스 또한 단지 파시즘적인 정치 이론가가 아니라 주권의 현실성을 직접적이고도 사실적으로 묘파한 정치 철학자인 것이지요. 홉스와 슈미트는 법의 기초를 결단으로 보았습니다. 실질적 권력이 법률을 세워야 하는 이유죠. 특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법은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슈미트는 부르주아지는 혈통 및 가문에 기초한 귀족 지배를 폐기하면서도 가장 파렴치하고 저급한 근권적 귀족 지배를 용인한다고 했습니다. 홉스의 생각도 같았죠. 탈권위가 곧장 민주주의가 아니며 탈신성이 자동으로 주권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컨대 법의 기초는 형이상학적입니다. 시대를 아우르는 초월적 질서를 톱바보지 못하는 한 주권은 대리자에 의해 강탈되고 다수의 민중은 야만적 경쟁에 내몰리죠. 법은 실질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여야 합니다. 겉보기에 비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폭력적인 결과를 산출해야 하죠. 우리에게 형이상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심도를 살필 줄 알 때 현실의 핵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친절한 강탈자들에게 속지 않을 주권회복의 형이상학적 이해에 다가설 일상을 응원합니다. 깊이를 잃은 모든 지식은 가짜니까요. 안녕. Paper Renaissance